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도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랑의 관점은 이 롤랑 바르트라는 철학자의 사랑의 단상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학 에세이이자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철학 에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책을 사서 펼쳐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랑의 단상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데 세미나를 열게 되면 거의 몇 달 동안 이 사랑의 단상만 읽을 정도로 이 책 한 챕터 한 챕터를 넘기는 게 쉽지 않고 정말 한 바닥을 가지고도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압축되어 있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해서 정말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사랑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 이 책을 전부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책에 정말 많은 챕터들이 있는데 그 챕터 중에서 딱 하나의 챕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 챕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 챕터도 겨우 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세네 문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챕터인데요. 이 챕터만 가지고도 제가 이제 사랑의 단상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챕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거 노래 제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09년에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가수가 낸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그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에피톤 프로젝트란 가수도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런 제목의 노래를 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 이야기가 실려있던 책의 한번 원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노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귀던 사람에게 이제 이별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이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을 굉장히 연민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나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별을 말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다. 이런 굉장히 문학적인 가사가 쓰여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맥락은 그와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롤랑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목이 서로에게 미쳐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찍어 올렸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저 사람과 굉장히 강렬한 동일시의 욕망, 합일되고 싶은 욕망, 마치 내가 저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와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유아적인 상태. 그래서 그런 유아적인 상태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돼서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생명력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롤랑 바르트의 사랑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이 어머니와 특히 부모와 이 동일시를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앞에서만 사라지더라도 앵앵 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이 분리를 견뎌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합일되어 있으려고 마치 자기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 자기도 울고 엄마의 표정도 따라하고 자기가 엄마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완전 동일시 상태에 있는 건데 롤랑 바르트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바로 그런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잠깐만 떨어져 있어도 너무 보고 싶고 정말 못 떨어지겠어서 밤 12시까지 같이 있다가 지하철 막차 탈 때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헤어지면서 인사하면서 울면서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날 건데도 못 떨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 회귀한다. 어떻게 보면 퇴행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사랑의 단상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세계,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어머니, 어린 시절에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가 마치 여기에 다시 소환된 것처럼, 나는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저 사람과의 어떤 분리를 견딜 수 없어지고, 저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너무나 이 세상이 마치 나를 애무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나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에리 프롬이 이 책을 봤다면, 네. 와, 이거는 완전 퇴행이다. 이건 병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롤랑 바르트는 우리는 바로 그 상태를 기록해야 된다. 그 상태는 정말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고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 챕터도 역시 그런 롤랑 바르트 사랑에 대한 관점이 명료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에게 사랑은 동일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동일시 되는 거. 저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연예인들이 잘생겼지, 연예인들이 예쁘지, 내가 뭐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예쁘대요. 내가 잘생겼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리다. 저 사람이 진실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같이 싫어하게 되고, 마치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가 따라 좋아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아이도 같이 싫어하듯이, 저 사람을 기준으로 이 우주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나는 마치 저 사람이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처럼 완전 삶의 어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20살 때 처음 사랑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나는 어떤 몇 편견이 있었다고 해보죠. 어떤 지역에 사는 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굉장히 나쁜 편견이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그 편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뭔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 그런 출신의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나의 편견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한 내 안의 편견과 선입관도 바꾸고 싶은 거죠.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라고 해서 외모, 능력, 여러 가지 나이 등등등을 따지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난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최고의 나의 이상형이라고 했지만, 그런 육각형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지니까 그 이전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이상형이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사람과 나가 함께 살아갈 어떤 그런 관계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과 맞서 싸우는 거죠.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여자가 좋대. 아니면 연봉 1억 이상의 남자가 좋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이미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좋은 면들, 특별한 면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남들이 뭐라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라는 이 어떤 가치의 재평가, 새로운 관계의 탄생, 거의 혁명적인 거죠.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순간들에 굉장히 이제 롤랑 바르트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 챕터에서 연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끔찍한 일이기에 나 또한 동요하며 괴로워하거나 동시에 냉담하며 젖어들지 않는다. 나의 동일시는 불완전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부족한 어머니이다. 내가 실제로 그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지나치게 동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저 사람의 아이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어머니가 화장실만 가도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저 사람을 막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뭔가 개인적인 이유로 어떤 아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짝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실연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아프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뭔가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이제 동일시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저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 같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 같지만 그 동일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간극에서 뭔가 굉장히 미묘한 아픔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아파요. 저 사람이 아픈 걸 보면서 나도 굉장히 아파요. 연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과 동일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나도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해서의 아픔은 그 아픔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아픔이 더 나옵니다. 이 하나의 아픔이 더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그 사람의 불행에 동일시하는 순간 내가 그 불행에서 잃는 것은 그것이 나 없이 일어났으며 이렇듯 스스로 불행해진 그가 나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와는 무관한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이 그토록 괴로워한다면 그건 내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고통이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것은 나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들 이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문장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굉장히 아파하는데 그 아픔은 나로 인한 아픔이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아픈 거예요. 뭐 가족이 돌아가셨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든, 자기가 취업에 떨어졌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파하는 거죠. 그 순간 나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몰두해 있는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하등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의 아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만약에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으로 인한 상실감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순간 나는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고민이 뭐 네이트판이나 그런 어떤 익명 게시판에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고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 거예요. 야, 그건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도 자기의 삶이 있고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텐데 네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다독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 미묘한 아픔도 역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정말 깊이 빠진 사람은 자기가 배제되는 그런 순간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죠. 저도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길 바랍니다. 엄마나 아빠가 자기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막 괴로워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나한테 사탕 안 주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혼자만의 고민에 빠져 있지? 왜 엄마가 나랑 안 놀아주지? 아빠가 나랑 안 놀아주고 왜 혼자서 뭔가 고민하고 있지? 왜 슬퍼하고 있지? 자기를 오히려 미워한다고 느껴요. 나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싫어졌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고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있지만 그 순간 아이는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막 부부싸움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해보죠. 아이는 마치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자기가 배제되고 자기가 관심에서 벗어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랑에 빠진 사람도 저 사람이 자기의 아픔에 몰두할 때 한편으로는 내가 마치 저 사람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나의 아이가 아파하면 그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아이가 불치병에 걸리면 부모가 대신 걸려주고 싶겠죠. 그만큼 너무나 내 아이의 아픔에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을 연민하고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면서 아이인 거죠.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아픔에 몰두해 있는 동안 굉장히 또 박탈감을 느끼면서 아픈 거예요. 나는 이 사랑에서 뭔가 쫓겨나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분리가 된 거죠. 그 순간을 묘사한 게 바로 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해서 나도 아픈데 나도 저 사람과 분리됐으니까 나도 아픈데 또 저 사람이 아파할 것을 상상하니까 또 나는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연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그 사람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도 아프고 이 이중적인 아픔, 이 모순된 아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순간,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면 이런 사랑의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묘사한 것이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 아름다운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역전이 도래한다. 어떤 역전이 생기냐? 그 사람이 나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 대신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또 내적인 갈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아파하면서 불행해하면서 자기 불행에 몰두하는 동안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데 왜 나까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예요. 나는 괴로워하지 말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까 나는 그 사람과 거리감을 쌓는 훈련을 하자. 이 거리를 인정하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라도 살자.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거기에 나까지 너무 동일시하면서 빠져들지 말자. 나라도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묘한 순간인데 우리 사랑에는 이런 미묘한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 한 챕터만 가지고도 이제 1시간 내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이 세미나를 같이 해보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롤랑 바르트 이 챕터의 마무리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그를 압박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정신을 잃지도 않으면서 그와 더불어 괴로워하리라. 아주 다정하면서도 통제된 애정에 넘쳐 흐르면서도 예의 바르게 처신하리라.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실 이 사랑의 단상에서 롤랑 바르트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 순간은 굉장히 성숙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저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사람의 아픔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아픔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다정하고 통제되고 절제되고 부드럽게 그러면서 애정에 넘쳐 흐르면서 예의 바르게 신중하고 부드럽게 저 사람을 대하리라.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하리라. 연민을 어떤 여신처럼 내가 지켜내리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라는 미망의 여신이 되리라. 그 아테라는 미망의 여신은 그녀의 발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해요.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발을 디딜 뚱 말뚱 약간 떠오를 뚱 말뚱 하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미망의 여신 아테라는 존재인데 땅에 발을 디디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의 고통에 완전히 빠져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지도 않고 난 여기서부터 도망가야겠어 나라도 살아야겠어 라고 도망가지도 않고 저 사람의 고통에 내가 동일시 할 듯 말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저 사람의 고통에 완전히 내가 빠져들진 않으면서 저 사람의 곁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부터 완전히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하늘로 날아가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의 고통에 디딜 듯 말 듯 빠져들 듯 말 듯 저 사람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의 곁에서 저 사람의 아픔이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을 지키겠다. 바로 이것이 나는 그 사람의 아프다에 굉장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론이죠. 만약에 뭐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부부 일방이 자기만의 고통에 너무 빠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어떤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커리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부부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상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너무 내가 동일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에게 몰입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배제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이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소위 성격 차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저 사람의 고통에 동화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의 곁을 지키겠다. 이 신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마치 미망의 여신 아테처럼 저 사람의 곁을 지키겠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고통을 끌어안으면서도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이 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그것이 바로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 챕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 단상에 대해서 정말 뭐 20시간, 30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에 대해서 또 깊이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그 수많은 챕터 중에서 딱 하나의 챕터, 딱 세 바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으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랑의 단상 얘기 더 해주세요. 아니면 라이브 방송, 끝나지 않는 라이브 방송 한번 열어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청을 해주시면 또 이 사랑의 단상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지 아닐지도 저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지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